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실거래가의 증감률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 마이너스 16%를 찍었거든요. 예. 근데 이 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해요. 역사적인 하락세를 22년에 경험했어요. 이제 집 살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신데 그러기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실장님, 항상 우리 투자자들의 또 국민들의 경제에 관한 그 기준을 잘 잡아주시는데요. 부동산 얘기, 뜨거운 얘기, 또 관심이 많은 얘기, 뭐 좀 머리가 아픈 얘기긴 하죠. 김광석 실장님께 좀 지혜를 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이 최근 몇 년간 사실 너무 많이 올랐던 거죠. 네. 다들 정말 그 우리가 이 투자자 입장에서 항복이라는 거 있잖아요. 항복. 네. 부동산 가격 올라 사. 다 올랐잖아. 그래도 사라니까 또 오른다고. 네. 그러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네. 항복하고 사면 이제 가격은 고점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지금은 좀 조정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의 흐름만큼 이렇게 금리와 민감하게 연동되는 시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유동성의 힘인 거죠. 말 그대로 풍선 불듯이 2020년에 풍선 많이 불었잖아요. 맞아요. 금리 인하. 네. 근데 우리나라만 인하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하한 것이고 B컷으로 금리를 인하할 때 집값이 폭등했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집값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8% 이 정도 폭등했었죠. 그리고 21년까지 상승세가 계속 이어졌었죠. 이게 완화의 시대일 때 나타났던 현상들인 거죠. 네. 완화적 통화 정책이 집중될 때 자연스럽게 돈이 시중에 몰리는 겁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저도 이제 재밌는 게 거액 자산가들을 종종 만나 뵙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거액 자산가는 그냥 몇백억이 아니라 그냥 한 5천억 이상 자산. 정말. 특히 뭐 기업을 M&A에서 파시고 뭐 이렇게 연배도 좀 많이 되셔서 이제 기업 경영 관심 없고 외국계에 팔고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서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은 또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네. 하루 종일 금리 생각하시는.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굳이 실물 경제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금리가 주는 그 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를 보시면 돈의 이동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반대로 제로 금리에 가깝게 떨어질 때는 굳이 그 낮은 금리에 그 큰 돈을 저축의 형태로 갖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이동한다는 거죠. 그때 말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유입됐죠. 사실 뭐 실거래 뭐 혹은 거주자가 사는 주택 중요하겠지만 사실 전체 이 주택 시장에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집값은 투기적인 수요라고 봐야죠. 그렇죠. 투자자가 얼마나 몰리냐. 혹은 이제 뭐 안 사도 될 걸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런 투자자들이 얼만큼 몰리느냐 빠지느냐. 그게 또 역시 금리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예를 들면요. 요즘 집값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이거 살까요?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뭘 갖고 비교하냐면 보통 빌딩 하나 사면 빌딩 투자 수익률이 한 5% 정도 되거든요. 공실이 없다고 가정할 때. 공실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공실이나 뭐 거래 비용도 사실은 생각해야 되죠. 있겠지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투자한 금액과 월세 수익을 비교해 보면 한 5% 정도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축했을 때 금리가 만약에 5%면 절대 안 하죠. 그렇죠. 더군다나 대출 금리가 뭐 6, 7%다.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수익성을 향해서 이 건물을 살 일이 없어요. 이렇게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집을 사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를 판단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거래자로서 집을 사는 것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거대한 돈을 움직이는 그 돈의 행방, 돈의 이동은 결국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야, 오늘 그 말씀만 해도 우리 실장님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정말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실 금리만 보면 된다. 네. 그다음에 아까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분들은 네.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안지나서나 금리가 어떻게 되나 그죠? 이걸 보고 있는 건데. 네. 그 주식도 그렇고요.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 보면 사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알 텐데 근데 왜 그걸 다 우리는 잊어버리는 걸까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갔다가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지 금리 가지고 주제를 나눴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2020년, 21년 집값이 계속 상승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금리가 계속 낮았잖아요. 그러면 20년, 21년 동안의 경험에 빗대서 집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20년, 21년에 경험했던 그 금리에 대한 경험을 빗대서 대출을 끼는 거예요. 근데 대출 연끌해 가지고 그때 집 사는데 안타깝게도 금리 굉장히 낮게 유지되네. 그러면 나 그냥 변동금리로 대출 받아도 되겠네. 변동금리가 더 싸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대출받고 그렇게 집 산 행위는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 산 분들은 항변할 게 있죠. 아니 전쟁 날 줄 내가 알았냐고요. 미국이 금리 그렇게 미친 듯이 올릴 줄 알았냐고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금리는 이미 21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금리가 이제 경제가 정상화될 때는 금리를 또 역시 정상화하는 거거든요. 낮은 금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저만 전망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22년에는 금리 인상기다. 긴축의 시대가 온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 기조 자체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물론 전쟁이 발생해서 금리를 정말 이례적인 속도로 금리를 인상했던 거 그건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늠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제 낮은 금리의 시대는 끝났다. 금리는 이제 인상할 일만 남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코노미스트들이 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지금 저희가 얘기를 또 나눴지만 금리가 뭐 위로 다시 급격하게 레벨 자체를 많이 올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쉽게 떨어지진 않는다. 그러고 보면 이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이 되는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고금리로 한참 가는 기간 동안에서 일찍 집을 살 이유가 없는 거네요.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이 주식 시장은 금리나 경기의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식은. 금리가 인상하는 속도나 인상기냐 그것을 먼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레벨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미국 금리에 더 연동됩니다. 미국 금리에 더 반응해요.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당연히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금리의 레벨은 계속 올라가는 기조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부정적인 영향이 있고요. 설마 금리가 이제 인하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금리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뭐 활황이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치 2020년에 B컷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잖아요. 그런 금리 인하는 정말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지금으로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폭등한다? 이걸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실제 2022년 한 해 우리나라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이것의 실거래가의 증감률을 보면 전국 기준으로 마이너스 16%를 찍었거든요. 근데 이 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10% 정도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역사적인 하락세를 22년에 경험했어요. 이 정도 많이 하락했다라는 걸 또 목격했으니까 이제 집 살 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신데 그러기엔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의 레벨 자체가 뭐 또 더군다나 2월, 3월 들어서 정책금리도 적용되고 뭐 정부의 압박과 가이드라인도 등장하면서 뭐 코픽스도 이제 꺾이기 시작했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22년 11월이 정점이고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반등의 기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걸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엄청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실 기대감으로 먼저 사도 된다. 먼저 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확인하고 사는 게 낫다. 그렇잖아요. 그럼요.
미리 들어갈 필요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결국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려고 하면 금리를 보면 답이 나온다. 네, 그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경우 결국은 주가가 어떻게 될지 하면 유동성을 봐라, 그죠? 네, 네. 그게 금리거든요. 예. 네, 이 금리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으로 부동산은 정책 효과도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갈 때 엄청 규제책을 내놔도 안 잡히는 게 문제이고, 그죠? 네, 네. 지금은 이제 그 완화책을 막 내놓잖아요. 네, 네. 네. 그래도 이제 또 떨어지는 걸 못 막는데 네. 최근에 그 정부가 내놓는 부동산 정책은 효과적 내지는 공격적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뭐 쫓아가는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네. 효과가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 예. 저는 심지어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의 부동산 정책들 네. 규제 강화 이것도 역시 효과가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박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 자연과학에서는 통제 집단이 있어요. 네. 우리 분석할 때. 그래서 하나는 컨트롤하고 하나는 컨트롤하지 않고 얘만 변화를 주고서 맞아요. 얘와 비교하는데 사회과학은 비교의 잣대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집값이 올랐는데 만약에 정책이 없었다고 가정하면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들께 그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관점은 이렇습니다. 금리를 포함한 거시경제 여건 이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정책 제도적 여건 이것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반드시 줍니다. 안 주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영향 주지도 않습니다. 네. 영향 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죠. 금리가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정책 제도가 또 수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게 결과적으로는 매매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부동산 정책을 이렇게 규제 완화정으로 특히 대출 규제 완화, 세제 규제 완화 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의 뭐 완화 이런 여러 가지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가동하다 보면 마치 이런 거죠. 비유를 한다면 뭐 욕조에 찬물이 가득해요. 근데 뜨거운 물을 한 바가지 파서 네. 좀 섞습니다. 처음엔 티 안 나죠. 근데 이게 뜨거워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덜 차가워지긴 하겠죠. 네. 그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가격이 23년 연초에 마이너스 0.48%를 찍었어요. 네.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 이게 마이너스 0.48에서 더 안 떨어지고 그래도 보합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바닥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계속 맴도는 구역이 마이너스에서 맴돌아요. 여전히 전주보다 마이너스 0.4 혹은 전주보다 뭐 마이너스 0.4 그걸 회복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아니죠. 거죠. 예. 여전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좀 완화되는 거죠. 저는 이게 정책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규제 완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대출 규제 완화 그러면 이런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야만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못 사다가 규제가 완화되니까 살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죠. 그러면 100의 수요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5 정도의 수요라도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렇죠. 예. 수요로 작용하니까 이것은 효과가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언제 집권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집값이 막 올라가는 시기에 네. 누가 완화책을 쓰겠어요. 당연히 규제책을 그렇죠. 써야 되는 거고요. 그죠? 네. 집값이 막 떨어지는 시기에는 규제를 막 풀어야죠. 네. 예. 네. 이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도 저도 이제 그때 교통방송에서 부동산이랑 막 하고 있을 때 네. 당시 최경환 장관이 막 정책을 막 규제책을 쓰는데요. 예. 전문가들이 사석에서 미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이제 예. 사실 투자 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때가 기회인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책과 유동성이 다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3년 부동산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많이 빠졌고요. 네. 그러니까 21년 한 가을 때부터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기 시작해서 네. 작년에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2021년 가을이 뭐였습니까? 기준금리 인상 시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우리 그죠? 한국 경제 입장에서 명확합니다. 답이 나오는데 그죠?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근데도 네. 2022년에도 상반기에도 집을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20년, 21년이라는 근래의 나의 경험에 빗대어서 행동하기보다는 향후 1년, 2년 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라는 전망에 빗대어서 의사결정하는 거다. 이 말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좀 올해를 포함해서 약간 중기적으로 보면 이 올해는 뭐 작년보다는 아니지만 하락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네, 하락 가능성이 그렇죠. 높습니다. 그러면 하락 가능성이 높고요. 오히려 22년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 나누는 대부분의 주제들이 다소 수요적인 사이드예요. 왜냐하면 규제 완화도 수요 측을 건드는 사이드고요. 그렇죠. 금리도 이제 정점 찍고 떨어지거나 시중금리는 벌써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수요적인 사이드지 공급적인 사이드가 아니에요. 지금 수요만 보고 판단한 얘기예요. 아, 근데 공급은 줄을 쫙 서 있다 이거죠 지금. 공급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안타까운데 지금 3기 신도시부터 해갖고 그렇죠. 예정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물량을 좀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미분양 주택 건수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변수인데요. 미분양 주택 건수가 대략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2017, 18, 19년 동안 거의 6만 호 정도의 맴도입니다. 그러다가 20년에 금리 인하할 때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해소됩니다. 쫙 해소됩니다. 그래서 1만 대까지 떨어져요. 이거는 거의 시장 재고예요. 시장 재고라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새우깡 사 먹으러 편의점 가면 그 편의점에 새우깡 그래도 한 5봉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못 팔면 안 되니까. 그게 시장 재고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표현이시네. 그러니까 한 1만 대, 1만 5천 대의 미분양 주택은 시장 재고예요. 그게 이제 안 팔릴 재고가 아니라 또 새로 공급되는 게 있고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급되자마자 그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시장 재고에 해당되고요. 그런데 22년부터 미분양 주택이 치솟습니다. 치솟다가 22년 12월에 6만 8천 호를 찍어요. 이거 가지고 깜짝 놀라죠. 이걸 위험선을 넘었다라고 판단해요. 그 위험선은 보통 6만 호에서 6만 5천 호예요. 근데 그 위험선 소위 2017, 18, 19년 그때의 평균 정도 그 정도를 이미 넘어선 거예요. 12월에.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안타깝게도 23년 1월 통계가 발표됐는데 7만 5천 호를 초과합니다. 속도 빠르네요. 이건 속도가 빠릅니다. 정확하신 표현입니다. 미분양 주택의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빠른 이 속도도요. 이 금리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됩니다. 되게 재밌게도 22년 상반기에는 미분양 주택 건수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완만하게 늘어나요. 그러다 22년 하반기부터 급속하게 늘어나는데 이때가 빅스텝 금리 인상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도 그 청약통장,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줄어요. 지금 7개월 연속 줄고 있고요. 청약통장 해지자도 늘고 있어요. 그리고 청약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규모도 줄고 있어요. 이 시장의 반응을 수요 측면에서 보여주는데 공급은 20년, 21년 이어서 계속 확대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수요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못하니까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고 미분양 주택이 쌓이는 한 가격이 반등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동감하신다면 여러분이 꼭 이 매매 가격의 어떤 저점을 찾고자 하신다라고 한다면 미분양 주택 건수가 발표되는 그게 예를 들어서 정점을 좀 찍고 한두 달 정도 좀 떨어지는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쯤 뭐 매수 시점을 가져가도 늦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막 흥미롭고요. 빠져듭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전체적인 그림들을 좀 그렸고요. 그 사실은 이게 무슨 우리가 주택 사업자나 혹은 건설업자가 아닌 이상은 개인의 그죠? 투자에 관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궁금한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음 시간에 좀 구체적인 전략들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김광석 실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